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설 제1야당 국민의힘의 상대는 누가 될지 입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원팀 구성과 대장동 이슈 극복,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맞서고 있는지 살펴보고 분석하겠습니다.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 대안 세력을 자처하는 제3지대 후보의 가능성까지 토론하겠습니다. 네, 정치천재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이 고른 금지의 컷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신환 전 의원이 주목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제가 이거 뭐 하나 뽑아왔는데요. 네. 이 오징어 게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북한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비판을 했어요. 지금의 대선 국면을. 네. 근데 이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북한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우리 헌법 가치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비판에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북한에서도 넷플릭스를 보나 보다. 봉 교수님께서는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오신환 의원이 알고리즘에 나온 걸 뉴스로 뽑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해오셨는지 아이고, 참. 예. 검증을 하겠습니다. 네. 시험 때에 올랐네요. 오신환이 아니라 오징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확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수치는 좀 다르지만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하락 흐름이에요. 일단 두 후보에 좀 한정해서 좀 원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본인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답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정치의 시즌이 오고 양당 후보가 이제 확정되는 시점이 오면서 중도층에서 그 응답률이 높아지는데 중도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빠지고 있다. 전체 여론조사에서 안정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기는 상황이 오고 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이제 긴장이죠. 왜냐하면 2030에서 기존에 이준석 대표에게 몰려가 있던 남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여성 2030 여성은 홍준표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 후보보다는 좀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층의 2030 청년층에서도 높게 나오는데 중도층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가져가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본선 갔을 때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에 민주당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 지지층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실정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혼내주고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쏠려갔던 거죠. 그 이후에 4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네. 윤석열 후보가 그리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이 되면 왜 윤석열이어야 되는지, 또 왜 윤석열이 되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못했어요. 지금까지의 실언들은 뭐 정치 초보자로서 우리가 실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지난 19일 날 부산의 모 당협에서 발언한 이 전두환 예, 옹호 옹호 발언, 발언. 네, 이 부분은 이게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이 철학의 부재에서 오는 또 역사인식의 오류에서 오는 예. 이건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 주 월화수 계속 그 빠지고 여론조사상에 예. 그 추세가 거기에 반영이 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한 8일간의 시간 동안 이 부분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저는 이 민심은 이미 이 판단이 된 것으로 보고 예. 거기에 대한 캠프의 정비도 안 돼 있고 대응도 굉장히 미숙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중도층과 청년층은 이미 등 돌렸다. 저는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가 있는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심판 내지는 정권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콘크리트로 안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이 자기들의 그 지지자인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때는 저들의 칼로 쓰였지만 이제는 우리 후보가 되고 우리 대통령이 되면 저들을 정말 칼질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그런 보수층에서
우리가 촛불로 밀렸지만 이 정부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이제 쌓여 있다가 5년 만에 폭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 민심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영세 상인들에 대한 그들의 분노, 심판 심리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단단하게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뭐냐면 20, 30, 40대 특히 우리 사회가 가치가 공격받거나 가치가 무너지거나 혹은 가치를 바로 세울 때는 열광하고 가치가 무너졌을 때 분노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분노에 불을 지핀 게 개사과예요. 사과는 개라 조라니까 예. 사과를 받고자 했던 분들이 국민인데 국민들이 개돼지 취급받은 거거든요.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윤석열의 강뚜군 진짜 제대로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예. 판단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 전두환 옹호 발언과 이은 그 개사과가 이제 결정타라는 두 분의 말씀이신데 지금 현역 의원들이 캠프에 굉장히 많이 가 계시잖아요. 소위 이제 선거 전문가들도 많이 가 계신데 왜 이런 대응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를 처음 치르는 거잖아요. 결국엔 선거는 99%는 후보가 하고 1%는 캠프와 조력자들이 도와준다고 말을 하는데 이 캠프를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이 선거에서의 리더십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을 못 챙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면서 갈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어디선가 모르는 외부에서 누구의 조력을 받는지 이런 의사결정들이 있다라고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름은 올려놨지만 이것이 로열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해프닝이 됐던 개사과의 경우도 인스타그램 자체를 캠프가 받아서 캠프가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발언을 했잖아요. 밤에 11시 14분에 그 개를 끌고 결국에는 뭐 인근에 있는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고 12시 자정이 다 돼서 인스타그램을 올렸다는 건데 그것이 사실상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종합적인 부분들이 그 캠프에 참여했던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가 이렇게 정말 에너지를 같이 뿜어내고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리더십, 선거에서의 리더십이 부재했던 거죠. 근데 본인은 또 대통령이 되면 사람만 잘 쓰면 된다. 모든 걸 다 알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조금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기서는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와갖고 의원들이 온 분들의 심리를 보게 되면 홍준표와 같이 할 수 없어서 피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좋아서 가는 경우보다도 근데 그 전에 두 번씩이나 당대표를 하면서 불통의 대명사였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얘기도 안 되고 자기 멋대로 뭐 그 독불장군식으로 하고 럭비공이니까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기 가서 내가 무슨 정말 의원으로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을까, 그리고 내 얘기는 들어줄까 하는데 그나마 아직은 완전히 평가가 안 된 기대를 갖고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홍준표 피해서 간 거거든요. 그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난 꼴이죠, 거기도. 제일 중요한 게 수평적 그 존중감이거든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윤석열한테는. 그 이분이 평생 상명하복 그 조직에만 있어갖고 여의도 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이요. 어찌 보면 어리버리할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이 다 그 절정의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야에서는 누구한테도 안 집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직과 질서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라고 하는 상황이 나와갖고 개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투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좋은 지적하셨는데 나는 윤석열 그 5.18 발언하고 차라리 나 그때 학생들 다 데모하고 그러는데 사법고시 보느라고 나는 학생운동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주항쟁에 대한 저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뒤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갖고 용서될 때까지 제가 뭐 석고대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정성 있게 나갔으면 나 확 뒤집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전혀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캠프에 대한 신뢰도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서 점점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때 토론 과정에서 뭐 손바닥에 3번이나 왕자를 써갖고 나온 이런 것들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유승민 후보가 적극 그걸 지적했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자기의 비전이나 철학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정말 비선 조직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공조직이 아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자기가 거기에 기대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건 예.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국가적으로는. 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대심은 기대가 있는 있어요. 거죠. 분명히 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현직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예. 모든 사람들이 그런 로열티들을 부여해주고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다못해 저기 끝에서 쓰레기를 줍더라도 캠프 내에서 이 일이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존중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 중간 관리자급이라도.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제가 봐서는. 예. 윤 후보 캠프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윤 후보한테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당내의 당내의 어떤, 당심은 당심은? 아직은 뭐 그렇다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좀 지지율의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최근에 그 TV 토론 기류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홍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격도 좀 날카로워졌고 지난주 이곳에서 있었던 마스 토론도 그랬었고요. 이제 토론에 임하는 그 홍 후보가 예전에 그 홍카콜라의 매력을 좀처럼 보이지 못한다. 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전략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지율이 좀 상승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모든 걸 다 아우르고 포용하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맨날 이게 굉장히 독선적이고 예. 당대표 할 때 현역 의원들하고 뭐 계속 부딪히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모든 당협위원장들 의원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가 바뀌었어요. 예.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저는 그것이 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좀 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디테일에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준비가 좀 부족하고 꼼꼼히 챙기지 못한다라는 약점을 또 드러낼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저런 거 너무나 안이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어서 홍준표 후보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비유를 하면 약간 편식성 정치인이에요. 자기가 그 좋아하는 것만 해왔던 정치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 이거 쓸데없다, 그러고 이제 좀 무시하고. 근데 이번에 보면 반찬은 좀 골고루 좀 드시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이 벼랑간에 좋아지는 건 아닌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좀 바꾸려고 했는데 4% 5%에서 지금 30%까지 25%까지 올라온 걸 보면 지금까지 경로나 스탠스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여왔던 정치 인생에서 편식성, 저격수 이런 이미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 장소에서 토론을 했는데 예. 마스 토론에서 원영 후보를 상대하면서 이쪽에 섰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한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가르쳐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방금 하신 말씀 내가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까 잘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지지율이 오르는데 그걸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선에 가면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자책골을 넣으면서 실수를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50.1대 49.9에 조금 유리해졌죠, 홍준표 예. 후보가. 그런데 이제 이게 홍준표 후보가 그래서 본선에 갔을 때는 어디에서 승부가 나냐면 우리 지지하는데 충성도가 낮은 분들을 어떻게 후보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높이면서 투표장으로 끌어낼 것이냐. 요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 2, 3%, 3, 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정 가운데 진짜 캐스팅 보터들이 있어요. 1, 2%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책의 강론이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정책을 보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낫겠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해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이재명 후보의 약간 퍼퓰리스트 같은 그런 정책들 뭐 그런 것과 대비해서 우리 보수 정당이 지향하는 그런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이 서로 대비를 가지면서 거기에 네.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내놓는 정책이요, 뭐 사형을 집행하겠다. 예. 아니면 뭐 쿼터 아파트, 이게 반값 아파트도 아니고 4분의 1 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또 다주택자들 강제 매각시키겠다. 뭐 이런 헌법 가치하고 맞지도 않는 이런 어떤 굉장히 인기 영합적인 공약들을 막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정책이나 메시지를 대폭 수정을 해야 되는데 워낙 잘 변신하고 어제 한 말과 또 오늘 한 말 달리 하시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당의 후보가 되면 지금 정 의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 충분히 보완이 될 것이고 맏형으로서 모든 걸 포용하고 안고 가겠다. 그 이미지로 마지막까지 가서 본선 승리를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예. 태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지금 캠프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이 엊그저께 그 머니투데이가 갤럽 여론조사 의뢰한 거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 그 마의 20%를 유승민 후보가 올라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마지막에 당내 경쟁력에서 그렇죠.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이미 여론조사를 예. 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는 뚜렷이 나타나고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유승민 후보가 붙었단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현란한 그 수사와 같은 그 말솜씨를 아주 날카롭게 공격하면서 토론에서도 제압하고 정책적인 그 대안을 가지고 그 디테일 속에서 압도할 수 있는 후보는 유승민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저는 다가올 것이다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있다. 예. 저도 예. 유승민 후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왜 웃으세요, 근데? 기분이 되면은 좋았어요. 유승민 후보가 되면은 정권 교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글쎄 그걸 뭐 이제 어렵다고 보지 않아요? 일단 예.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솔직하게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것 같은지 그리고 내가 바라는 후보는 누군지. 예. 제가 네네. 제가 일부러 두 가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승하는 후보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지지율이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가는 후보가 불리하죠. 예.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비등비등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누구를 원하세요? 저요? 예. 4명 후보 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좀 사라져야 될 인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상대하기로는 누가 손쉽다고 생각합니까? 4명 다 손쉽죠. 그건 비과학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당내 경선이 11월 5일 날 이제 최종 파이널 예. 결정이 되는데 11월 1, 2일 날은 K보팅 모바일 투표를 하고요. 3, 4일 날은 ARS 투표를 하고 여론조사 50%가 3, 4일 날 하게 됩니다. 뒤 후반부에 예.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실언들 과정에 축적돼 있는 윤석열 후보의 최종 그 전두환 옹호 발언 이 부분이 끝까지 아마 발목을 잡고 여론조사 그리고 민심은 결국엔 이 당심이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주 말 쪽으로 가면서 여론조사 추이가 또 유승민 후보도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판의 흐름들을 또 바꿔놓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직 모든 게 끝나야 끝난다라고 보는 것처럼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3일에서 6일 사이에 한 번씩 실수를 해요. 너무 길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아닙니다. 이틀에 한 번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짧진 않고 짧게 한 3일, 길게는 한 6일에 한 번씩 실현의 하는데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짐작컨대 정보는 아니고 짐작컨대 캠프는 지금 불똥이 떨어졌을 겁니다. 어제 비상회의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 불똥이 떨어지는 게 저쪽이 자기들이 기우는 걸 느끼거든요. 윤석열 후보 측은 초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초조하면 100% 이게 자책골이 나와요. 초조하면 캠프에 있는 참모들도 초조해지고 의원들도 초조해지고 이럴 때는 실수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후보의 핸드폰을 뺏는 겁니다. 핸드폰을 못 보게 해야 돼요. 일요일이나 월요일까지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실수를 안 하면 정말 그 박빙으로 갈 거고 그때 남겨놓고 참지 못해서 마지막 실수를 한 번 더 한다고 한다면 강도와 무관하게 좀 격차가 벌어지지 않겠냐. 예. 민주당으로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일단 원팀 그리고 대장동 이슈 극복 두 가지 숙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제 먼저 원팀 위에서 선대위 구성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었고 그 만남에서 지난 대선 당시 상황을 사과하기도 했는데 일단 문 대통령과의 만남, 오간 대화 어떤 의미를 좀 읽으셨나요? 일단 그 이낙연 후보를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예. 면담을 했죠. 중요한 건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중요하지만 이제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그 친문에 예를 들었고 가장 이제 지금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인데 윤건영 의원이 캠프 선대위에 어떤 자리로 어떻게 합류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는 형식적인 걸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 그 좀 한 팀이다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러브콜을 던지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한 팀으로 가지만 정책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 동반자고 한 팀이지만 이 정책에 있어서 나는 이 정부 내에서 불만을 갖고 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분들에게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공급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이재명으로 가도 이게 정권 교체가 된 거네 하는 심리에 이제 호소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명박에서 박근혜한테 넘어갔을 때 정권 교체라고 한 분들이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한 12, 3%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이재명한테 넘어가는 것도 결국은 정권 교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미지를 어떻게 잘 심어 넣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승부처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상당히 어려운 선거예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5년 만에 정권 교체되는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권 교체 지수는 상당히 높지만 또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비주류에서 비문들 중심으로 결국에는 당의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 여지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면서 더군다나 부동산에 대한 실정, 이 분노가 2030 청년층, 무주택 서민들에게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이게 확산돼 있는 예. 상황인데 아까 말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뭔가 해낼 수 있는 이재명이 그것을 드러내기가 간단치가 않을 거예요. 특히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정권 교체다라고 얘기한 예. 부분들은 소위 지금 이낙연 캠프의 친문 세력들 같이 했던 의원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과연 그것을 마음으로 다 끌어안으면서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 지향점은 같이 가면서 정책적 차별점을 또 두고 가야 한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사실 2012년에 박근혜 캠프에서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보면은 선거를 3개월 앞둔 9월 2일인가 12일 날 이제 둘이 독대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명박 박근혜가 원수였습니다. 네. 각을 세우다가 9월 초에 둘이 100분 동안 단독 면담을 하고 난 다음부터 둘이 급속도로 가까워져요. 정치적으로는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 정책적으로 차별성을 둔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만기칠람하고 개인이 모든 걸 다 알던 시대에서 당과 함께 시스템 선거운동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다만 공조직을 만들었을 때 이 공조직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시스템 선거운동을 하는 데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안 돼요, 그게. 다 관여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마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이제 워낙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조직이 움직일 때 조직이 답답해 보이거든요.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만기칠람 잘은 모르면서 거기 또 5만 가지 다 관여합니다. 그래서 양쪽 후보들 보게 되면 당에서 잘 짜여준 이 조직 선거에 신뢰하면서 얼만큼 믿고 의지할 거냐. 이게 전 승부처가 될 거다. 거기서 제가 이제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 벼락거지가 된 이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바라볼 때 대장동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아무리 이 4개월이나 남았거든요. 뭐 검찰이 수사를 뭐 지지부진하게 하든 안 하든 지금 특검을 요구하는 게 거의 70%에 가깝고 이 이제 2030은 70%에 가까워요. 그리고 국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한 64% 나오는데 이 부분이 큰 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을 때리면 때릴수록 본인에 대한 대장동 비리 이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메신저가 상당히 지금 훼손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리면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비호감도 중에 2030 여성들이 갖고 있는 비호감도가 있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거기가 아주 적극 지지층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죠. 지금 뭐 이미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 형수 욕설이나 그 여배우 스캔들 이런 것들로 인한 극복하기 어려운 과거의 그 이미지 그런 것들이 2030이 표를 손이 쉽게 가기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대장동 비리는 저는 이제 토건 마피아, 금융 마피아, 법조 마피아가 끼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밝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끝없이 이제 저는 대장동 그 문제를 계속 추적하고 네.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조금 그 빨리 타결이 될 수 있으면 이재명 후보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어요. 받고 이게 마지막 순간에 곽상도, 박영수, 강찬우 이런 그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이런 법조계 인사들이 이 대장동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라고 하는 게 만약 그 특검을 통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급반전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게 제일 사실은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디지털 시대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디서는 남아있다. 이게 아날로그 시대면 벌써 잊어먹었겠죠. 예, 예.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핍박받는 소수자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고정관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일은 아닌데도 일정하게 이 그 동질감을 느끼는 그러한 연대의식이 좀 형성이 돼 있어갖고 그거는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인데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묘안이 있긴 한데 네네네. 제 얘기를 잘 안 들어갖고 예. 당해서 그러니까 네. 정책적인 차별성을 둬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 그 그게 이제 대장동하고 만나면 이제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도 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 부분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특히 이제 여성 지지자들 그리고 2030 여성들에 대한 지지가 나오지 않는 부분,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 이런 부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니까 웹 자서전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일화는 이제 본인의 어려웠던 뭐 10대 시절 그 글을 쭉 써가지고 그런 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성을 터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뭔가, 선택이죠. 인간미를 좀 제가 북돋우기 위한 건데 1년 전에 그 웹툰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웹툰 안 만들었나? 아니, 본인 거를요? 아니요. 아, 예. 이지사 거로. 이지사 왜냐면 글은 거로. 안 보니까.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예. 다가갈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의 쇼처럼 보이거나 저거는 뭐 공학적으로 그냥 표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보여지면 오히려 그건 또 역풍이 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아까 묘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 풀어보십시오,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 이제 우리와 거의 동년배의 시절을 그리고 이제 그 60년 후반에 출생이나 70년 초반에 출생한 분들까지도 공감대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64년생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안동에서 올라와서 중학교를 못 간 거거든요. 그 형제들 중에. 한국 역사에 있어서 현대사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입지전적인 그 삶이에요, 이게. 예. 이 삶이 강조되기보다는 다른 부정적인 거에 다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부처는 이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도드라지지 못했거나 혹은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년공으로 중학교도 못 간 시절에 있었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인권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요 부분. 결국 이것이 오늘날 이재명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호소력 어필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지금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거 이제 이재명 지사의 성공 스토리인데 감동받으셨어요? 아니 뭐 저도 뭐 70년대 예. 생이니까 뭐 일정 정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2030
청년들은 라떼 얘기거든요. 별로 감동 스토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은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조금 비호감도가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청년들과 아까 말한 이 여성들 고층이 아니 물론 그 의미 있는 지적인데 정말 그 시절에 중학교도 못 갈 정도의 어려운 삶에서 이렇게 인간 승리의 삶까지 온 부분이 20, 30대 안 먹어줘도 그만이죠. 그러나 우린 이런 삶을 살았다. 예.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라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랑스럽게 지지한다. 라는 게 조금은 좀 흔들어 놓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눈빛이 많이 흔들리는데. 아니 이번 선거가 뭐 워낙 비호감도 높은 예. 후보들이 등장하고 근데 아까 그 성공 스토리 그거만 놓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 30대 특히 젊은 여성층한테 소구되긴 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감동을 주는 우리 사회가 정말 따뜻한 감동 속에서 뭔가 가치를 나누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접근을 하면 뭐 일정 정도 예, 뭐 예. 먹히겠죠. 그 후보 비호감도가 높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제3지대가 대선 판도를 좀 흔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근거는 그런 것이죠.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고 그래서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대선 그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아직 5달이나 기간이 남았어요. 근데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잖아요. 신당 창당 시동을 걸었고 그 자리에서 또 양당 그 대표들이 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앞으로 행보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동연 후보는 저도 이제 몇 개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저는 묘해요. 현실의 정치 생태계에 좀 안 맞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분이 전체 캐스팅 보트를 질 정도로 우리 정치는 그렇게 얕거나 유약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뭐 다음을 위해서 몸집을 좀 키우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반향은 없을 것이다. 반향은 없을 것이다. 사실 이번 그 대선은 그 제3지대가 열릴 수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사실 정치적 자산이 있거나 예. 아니면 뭐 국민적 큰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명한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내가 꼭 가야 되면 그 소위 제3지대라고 예. 하는 김동연이 출마를 끝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게 양진영으로 결국에는 49대 51 싸움에 어려운 예. 싸움이 될 텐데 단 뭐 2, 3%라도 그것이 작용을 한다면 이제 각 진영에 유리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아니 안철수 대표도 예. 있고요. 사실 뭐 근데 심상정 대표도 이제 심상정 후보도 있고. 안철수 대표는 제가 좀 뭐 이렇게 원래 이게 토론에서 제가 이렇게 독한 말을 안 하는데 이제는 그만두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지금 정치인 중에 하나고 거의 72%에 육박하게 아직도 나오는. 정치를 하고 계세요? 이제 내일 모레 출마 출마 선언하겠다는 거 준비하고 아닙니까? 있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정치 선거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계속 장난질하듯이 이렇게 하는 정치는 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그 여론조사로 나오는 그 데이터가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대결에서 별 이렇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저는 뭐 크게 영향력 미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양당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당이 해체가 되면서 합종 연행되면서 중도지대에서 그 제3지대에서 모이고 중도에서 모이고 이런 정치적 대격변기가 있으면은 제3지대나 중도에서 깃발을 든 사람들이 의미가 있어요. 정당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자주 만들어지는 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누가 캐스팅 보트를 찐다? 이건 정치사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제3지대의 어떤 가능성까지 같이 좀 토론해봤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처음 먹어보는데? 이번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